안녕하세요. 올해 만나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30대 초반이 된 여자입니다. 물론 30대 중반에 걸쳐져 있다가 초반으로 내려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싶겠지만 무언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그런 기분이랄까요? 왜냐면 제가 이혼을 한번 했거든요. 물론 시원하게 잊고 새 출발할 생각이긴 했는데 나이까지 젊어지니까 더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새 출발은 바로 여기서 제 이야기를 풀어놓는 걸로 출발하려 합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야 결혼하면 시집살이 남자가 갑이고 여자는 을이라는 제도가 심했잖아요. 하지만 요즘 사람들이 그러나요? 내가 불리하고 내가 당하는 걸 가만히 참고 있지 않죠. 저도 그랬어요. 괜찮은 남자인 줄 알고 결혼했더니 똥 밟은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래서 피도 눈물도 없이 제가 당한 만큼 갚아주고 이혼하고 나서도 계속 지옥을 맛보게 해줬어요. 제가 무슨 일을 당했고 어떻게 대갚아줬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서진 씨는 언제부터 재테크에 관심이 있었어요? 저희 스터디 모임 사람들 중에서도 서진 씨가 제일 잘 아시는 것 같아서요. 저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어렵더라고요. 저는 대학생 때 주식부터 조금씩 시작했어요. 부모님의 가정교육을 그대로 물려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재테크에는 계속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취직하고는 부동산 경매나 매매도 한번 시도해봤고요. 우와, 정말 대단하세요. 그러면 서진 씨, 혹시 저도 서진 씨 옆에 있으면 서진 씨처럼 될 수 있나요?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시간 되시면 언제 밥 한 끼 같이 먹어요. 제가 살게요. 남편과 저는 부동산 스터디 모임에서 처음 만났어요. 친정 부모님이 재테크로 빛을 본 사람들 중 하나였고요. 그 피를 물려받아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저도 재테크에 관심이 워낙 많았죠. 보는 눈도 남달랐고요. 처음엔 그저 스터디 모임 동료라고만 생각했던 사람과 사적인 자리가 많아지고 둘만 보는 날이 많아지니까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됐고 1년 만에 결혼 얘기까지 오가는 깊은 사이가 된 거예요. 남편은 재테크에 관심은 많은데 모르는 게 정말 많았어요. 모르는 것만 많으면 다행인데 그나마 연애 때는 제 말을 열심히 듣는 줄 알고 가르치면 잘 따라오겠거니 했거든요. 근데 결혼했더니 신혼 초부터 대형 사고를 친 게 아니겠어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절대 재테크에 손대면 안 될 사람들이요. 그게 바로 남편이었죠. 남편이 귀가 이렇게 얇은지 연애 때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자주 싸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당신 진짜 미친 거야? 누가 투자를 대출까지 받으면서 해. 투자의 기본도 몰라? 적어도 나한테 물어보기라도 했어야지. 왜 혼자 결단 내리고 멍청하게 일을 키워? 진짜 꿀 정보라고 알려주는데 당장 돈이 없는 걸 어떡해. 나도 돈 있으면 내 돈으로 했지. 당신한테 말하면 당신이 돈 줄 거야? 돈만 준다면요. 당신한테 무조건 다 말하지. 그냥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마. 회사에서 주는 월급 70%라도 적금 넣어. 그거만 해. 당신은 투자에 소질이 없어. 재테크가 아무나 하면 되는 줄 알아? 너 지금 나 무시하냐? 그래, 네 똥 굵다. 투자 조금 실패했다고 사람 되게 꼽주네거. 내가 진짜 좋은 정보 알아와도 너한테만 절대 말 안 해줄 거야. 나중에 후회하지나 말라고. 이렇게 남편은 주변에서 그저 좋은 정보라고 알려주면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이러니 저만 답답하고 속이 터지죠. 저놈은 지가 뭘 잘못했는지 아예 모르더라니까요. 아니, 사람이 투자했다가 돈을 날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면 정신 차리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잖아요. 근데 남편은 자기 자존심이 먼저고 자기가 무조건 틀리지 않았다며 우기기 선수였어요. 그래서 신혼 초부터 서로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 제 말을 듣지도 않았거든요. 무시하냐고? 무시할 만 하니까 무시하는 거야. 너 내 말만 들었어도 이렇게 망하진 않았다고. 근데 너야말로 매번 내 말 무시하고 다른 사람 말만 듣다가 이 꼴 난 거잖아. 너 지금 나한테 너라고 그랬냐? 이게 진짜... 됐다. 내가 너랑 무슨 말을 더 해.
이제 그냥 각자 알아서 하자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누가 이기나 해보자. 그래. 남편은 절대 제 말을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대체 저건 무슨 똥꼬집이죠? 저는 거의 10년을 재테크 공부를 했어서 제 명의 땅이랑 건물도 있고요. 주식도 꽤 많이 올랐거든요. 자기 옆에 있는 아내가 잘 되고 있으면 자기한테도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저만 잘 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잘 되자고 남편한테 알려주면 괜히 심술 부리면서 그건 절대 아니라고 오히려 지가 날 무시하면 무시했다니까요. 저도 남편 말에 더는 참지 못하고 네 말대로 각자 알아서 하자고 그랬네요. 그래봤자 지만 손해지. 안 그래요? 아니나 다를까 이틀 후에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오셨더라고요. 남편이 시어머니께 그대로 일러 바쳤나 보더군요. 너는 그런 황금 같은 정보가 있으면 네 남편이랑 상의도 해보고 네가 확신이 있었다면 남편한테 끝까지 밀어붙여서 같이 투자하게 해야지. 왜 치사하게 너 혼자 투자해서 너 혼자 득을 봐?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도 모르니? 너 혼자 다 헤쳐먹고 우리 아들한테 갑질하려고 이러는 거야? 시어머니는 퇴근하고 들어오는 저를 보자마자 삿대질에 눈에 쌍심지까지 켜고 절 아주 파렴치하고 나쁜 년으로 몰아붙였어요. 어머님 아들 머리가 돌대가리라서 아무리 제가 알려줘도 똥주시게만 반응하는데 그걸 제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실력이에요, 어머님. 뭐야? 시어미 앞에서도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거 보니까 너 우리 아들은 아주 개똥으로 보이겠다. 지금 네가 돈 좀 쥐고 있다고 우리를 아주 우습게 보나 본데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네가 아무리 재테크에 능하니 어쩌니 해도 한순간에 쫄딱 망하는 게 그 재테크라고. 알아? 그래서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어머님. 근데 남편은 공부하려는 노력도 없이 그저 돈만 벌고 싶어서 다른 사람 말만 듣다가 어머님 말씀처럼 쫄딱 망했잖아요? 어머님도 더 나이 들어서 자식 때문에 쫄딱 망하고 싶지 않으시면 남편 부추기지 않는 게 좋아요. 대체 제가 지금 뭘 하니? 너 정말 미친 거야? 시어머니는 제가 맞는 말만 하니까 받아칠 말씀이 없으셨는지 이제는 손찌검까지 하려고 했는데요. 남편은 정말 못난 놈처럼 시어머니 뒤에 숨어서 응원만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날리는 손을 아주 손쉽게 맞고는 시어머니가 아닌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너 이렇게라도 살고 싶으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네 놈이 혼자 이런 집에서 소고기에 해산물에 맛있는 밥만 먹을 수 있을 것 같니? 지금 대출금 갚느라 빠듯할 텐데 이혼까지 하면 어떻게 살려고 이러는 거야? 이혼? 처년이 어디서 이혼을 들먹여? 시애미 앞에서 이혼? 어디 여자가 먼저 이혼을 입에 올려? 내가 오늘 네 그 못된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고 가마. 이리 와! 시어머니가 제게 손을 뻗으려고 하자 남편이 다급하게 시어머니를 말리더군요. 그만하라고. 이만큼 했으면 제가 알아들었을 거라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서둘러 시댁으로 보내버렸죠.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지금 신혼집도 제 명의로 된 집 중 하나였고요. 결혼할 때도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이 쓴 돈은 제가 쓴 돈의 반의 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거든요. 그러니 이혼하면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다행히 이 정도로 말이 통했기 때문에 큰일은 없었네요. 이날 이후로 남편은 제게 콩고물이라도 받아먹고 싶은 건지 제 눈치를 엄청나게 보면서 집 청소도 하고 가끔 다리 마사지도 해주길래 모른 척 받기만 했죠. 그러다 몇 개월이 지나고 남편 생일 때였는데요. 저놈이 또 정신 못 차리고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여보, 일주일 뒤에 내 생일이잖아. 나 생일 선물로 외제차 뽑아줘. 싫어. 외제차는 무슨 외제차야. 지금 있는 차나 잘 타고 다녀. 회사 사람들은 다 외제차 타고 출근하는데 나 혼자 국산차 타고 출근하니까 가오가 떨어지잖아. 당신은 남편이 국산차 타고 다니면 부끄럽지도 않아? 남편 기 한번 살려달라는 게 그렇게 어렵냐? 그렇게 외제차가 타고 싶으면 네가 열심히 돈 벌어서 네가 사던가. 내가 네 물주야? 당신은 나한테 돈 얘기 말고는 할 얘기가 없어.
말 나온 김에 당신 투자 어디 했는지 확인 좀 해야겠어. 남편은 제가 본인 투자 목록을 확인하는 걸 매우 싫어했어요. 가끔 남편이 귀찮게 굴 때면 파리 쫓듯이 쫓아내려고 일부러 투자 목록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씩씩대면서 작은 방으로 가버리더군요. 근데 이놈이 또 지 엄마한테 일러 바쳤는지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는데요. 예, 곧 우리 아들 생일인데 선물은 뭐 해주기로 했니? 생각한 게 따로 있는 거야? 아니요,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서 따로 생각한 선물은 없어요. 왜요? 잘 됐네. 그러면 우리 아들 그 차 한 대만 뽑아줘라. 얘가 요즘 통 기운이 없더라고. 네가 생일 선물로 외제차 하나 뽑아주면 너도 주변에서 사모 소리 듣고 얼마나 좋니? 이런 게 상부상조 아니겠어? 내가 봐놓은 차가 있는데. 어머님, 그런 거 선물이라고 막 사주면 버릇만 나빠져요. 본인이 그렇게 좋은 차 타고 싶으면 차주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사람이 엉망인데 차만 좋으면 어디다 쓰겠어요.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한테 욕먹는다고요. 오늘 말씀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아마 제가 저렇게 말하면 남편 귀에도 들어갈 거예요.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역시나 삐져 있더라고요. 대체 왜 삐졌는지는 이해할 수 없어서 그냥 내버려 뒀어요. 제가 달래줘야 하는 의무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3일이 지났나? 갑자기 남편이 저한테 먼저 말을 걸어왔는데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황당하기 짝이 없는 말이었죠. 나 차 폐차했어. 뭐? 멀쩡한 차를 왜 폐차해? 당신 미쳤어? 멀쩡하긴. 하나도 안 멀쩡했어. 그래서 내가 외제차 생일 선물로 받고 싶다고 그런 건데. 나 이제 차도 없는데 생일 선물로 사주면 안 돼? 진짜 고장 안 내고 잘 타고 다닐게. 응? 여보, 출퇴근하려면 차는 있어야 하잖아. 불편하게 어떻게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녀 내가. 당신이 당신 차 폐차시킨 건데 왜 내가 외제차를 사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지? 버스를 타고 출근하든 지하철을 타든 걸어가든 당신 알아서 하세요. 남편이 싸지는 똥 치우려고 결혼한 게 아니거든. 난 네 와이프지 네 엄마가 아니니까. 남편의 속내가 훤히 보이는 짓에 더는 반응해주지 않았습니다. 폐차시키고 오면 제가 차를 사줄 거라는 발상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거죠? 진짜 웃기지 않아요? 저러니 머리 나쁘단 말을 들어도 지가 머리 나쁜지 모르고 살잖아요. 어차피 지 분에 못 이겨서 저지른 일인데 제가 거기에 일일이 반응해주면 더 날뛸 게 분명하니까 애초에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그 이후엔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답니다. 남편은 출퇴근을 지하철 타고 하더라고요. 불편한지 집에서 계속 투덜대는데도 무시했어요. 그런데 이놈이 또 사고를 친 겁니다. 어쩐지 이날은 제 눈치를 막 보면서 일찍 출근해야 한다고 먼저 불이 나게 나가더니 제 차를 타고 출근했더라고요. 그것도 저 몰래 간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요. 이 정도 선에서 그쳤다면 제가 사연을 쓰지도 않았겠죠. 이날은 제가 휴무 신청해서 집에 있었거든요.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도 몰랐어요. 제가 차가 망가진 걸 안 건 바로 다음날 출근할 때였습니다. 저는 누가 제 차를 박은 줄 알고 바로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요. 근데 웬걸 범인이 남편이더군요. 일단 사진을 찍어두고 택시 타고 출근했네요. 도무지 일이 손에 안 잡혀서 반차 내고 집에 돌아갔죠. 남편이 퇴근하고 오자마자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얼굴 앞에 들이밀면서 따져 물었어요. 미쳤어? 이제 내 차도 폐차시키려고 작정한 거야? 너 이거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나 아니야. 내가 했다는 증거 있어? 방금 퇴근하고 와서 피곤한 사람한테 난리야? 증거가 없어? 너 바보냐? 블랙박스에 다 찍혀있는데 증거가 없긴 왜 없어? 대체 내 차로 뭘 한 거야? 뭘 했길래 사이드 미러는 덜렁거리고 차 문이 다 긁혀있냐고. 나도 억울해. 주차장에 좋은 자리가 거기 한 군데였는데 그 옆에 어떤 놈이 주차를 역같이 해놨잖아. 그래도 어떡해. 주차는 해야지. 그 차 안 긁으려고 하다가 반대편 벽에 사이드 미러가 눌리면서 차가 다 긁혔더라고. 야,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너 내가 준 물건들 전부 뺏기고 싶어? 차도 없는 마당에 알몸으로 회사 출근해 볼래? 이 집에 네 물건은 네 몸뚱아리 하나뿐이면서 감히 내 차를 몰래 타고 나가서 사고까지 내고 와? 너 내 손에 진짜 죽어볼래? 저는 열받을 대로 받아서 남편에게 막말을 서슴지 않았어요. 아니, 막말이 미친 듯이 나왔죠. 이 상황에서 저처럼 하지 않을 사람 있나요? 제가 악을 쓰면서 남편에게 대들자 남편은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목소리를 더 키우더라고요. 내가 배상해주면 될 거 아니야. 넌 무슨 애가 이렇게 정이 하나도 없냐? 야, 수리비 그깟 내줄게. 얼마면 되는데? 3만 원? 5만 원? 자자, 먹고 떨어져라. 남편은 5만 원까지 불러놓고 10,000원짜리 3장을 던져주고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자기가 먼저 수리비 내준다고 했으니까 저는 바닥에 떨어진 돈은 줍지도 않고 다음날 바로 수리점에 갔습니다. 수리비 견적서까지 뽑아서 남편에게 가지고 갔죠. 남편이 하나 간과한 사실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제 차는 외제차라서 수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 멍청이라니까요. 아직도 삐져서 작은 방에 숨어있는 남편을 불러냈고 견적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수리비 준다며? 내놔. 견적서에 적힌 금액 보이지? 뭐 3만 원? 5만 원? 참나. 그 돈으론 내 차 바퀴에 공기도 못 넣어. 그니까 얼른 수리비 내놔. 300만 원? 무슨 수리비가 300만 원이 나와? 너 나한테 바가지 씌우는 거 아니냐? 있는 년들이 더 한다더니 대출금도 같이 안 갚아주면서 그깟 사이드미러 하나 박살났다고 300만 원? 하하, 야, 지나가던 개도 웃겠다. 인터넷에 검색해서 뽑아왔냐? 사람을 속이려면 제대로 속여야지. 이렇게 허술하게 하면 어디 속는 척이라도 하겠냐? 너야말로 정신승리 그만하고 못 믿겠으면 같이 가. 수리점에 가서 물어보자고. 이 견적서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진짜인 거 확인하면 당신 300만 원 무조건 내놔. 알겠어? 남편은 제가 진짜로 견적서를 위조해서 가져왔다고 생각하는 건지 실실 웃으면서 따라 나오더군요. 택시 타고 수리점에 도착할 때까지 나불대더니 수리점에서 톡톡히 알려주자 남편 얼굴이 사색이 됐죠. 여보, 내가 미안해. 난 수리비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 정말 몰랐어. 진짜야. 나 돈 없는 거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나한테 300만 원이 어딨다고 수리비를 진짜 받으려고 그래. 한 번만 용서해주라. 돈 말고 내가 다른 걸로 갚을게. 당신 말대로 대출금도 아직 남았단 말이야. 남편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싹싹 빌면서 자기는 돈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남편이 돈이 없는 것과 제 차를 망가뜨린 건 별개의 문제잖아요. 제가 남편이 저렇게 무릎 꿇고 빈다고 해도 받아주고 말고는 제 결정권이니까요. 수리비 300만 원 줄래? 나한테서 받은 물건 다 내놓을래? 수리비 300만 원 줄래? 너네 엄마 집으로 쫓겨날래? 수리비 300만 원 내놓을래? 아니면 이혼할래? 저는 남편에게 협박하듯이 남편을 몰아붙였습니다. 남편은 또 이혼이라는 말에 넙죽 엎드리면서 잘못했다고 수리비 300만 원 갚을 때니까 절대 이혼은 안 된다고 매달리고 난리가 났었죠. 남편 말대로 저도 이번 일은 절대 안 넘어가고 꾸역꾸역 수리비 300만 원을 다 받아냈네요. 당신 정말 독하다. 그래도 내가 당신 남편인데 어떻게 100원도 안 깎아주고 수리비 300만 원을 다 받아가? 당신 그렇게 돈에 집착하다가 돈 때문에 망하는 수가 있다고. 적어도 당신보단 평생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데? 내 걱정은 고마운데 당신 앞날부터 걱정하는 게 어때? 당신도 몇 년 지나면 어머님 노후 잘 지낼 수 있게 용돈도 챙겨드려야 하잖아. 안 그래? 남편은 제 말에 얼굴이 시뻘개졌지만 맞는 말만 하는 저에게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씩씩대면서 집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러게 매번 이기지도 못할 싸움을 왜 걸어오는지 모르겠더라니까요. 가만히 있어도 반은 간다는 말도 있는데 저놈은 그걸 왜 모르는 건지. 그래도 매번 제가 이기는 싸움이라 그나마 버티고 살았는데요. 남편과 이혼하게 된 사건은 지금부터 시작하니까
자리 비우시면 안 돼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집에 있는 물건들 위치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물건을 여기저기 옮기는 성격은 아닌데 이상했죠. 근데 또 신기한 건 남편에게 이게 어딨냐 저게 어딨냐 하면 남편은 귀찮아 하면서도 한 번에 다 찾아줬어요. 당신 요즘 왜 그래? 내가 물건을 쓰고 나면 제자리에 두라고 몇 번을 얘기해. 돈 관련된 일 아니면 다 필요 없다 이거야? 이런 것도 하나 관리 못하면서 돈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건지 참. 당신 내 성격 몰라? 나랑 몇 달째 같이 살면서 내가 물건들 막 어지르는 거 봤어? 분명히 출근 전에는 화장대 위에 있었는데 혹시 당신 내 화장품 써? 나 피부 예민해서 화장품 아무거나 못 쓰잖아. 의심할 걸 의심해라. 매번 일이 안 풀리면 전부 내 탓이지. 맞아요. 사실 남편이 결혼하고 사고를 하도 많이 쳐서 제가 무슨 일만 있으면 남편 탓을 한 건 맞는데요. 이번엔 진짜 아니었거든요. 심지어 남편에게만 이런 말을 들은 것도 아니어서 더 혼란스러웠죠. 다른 날에는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왔는데 다짜고짜 저에게 언성을 버럭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너 왜 안 오니? 내가 지금 몇 시간째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아무 소식이 없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머님 댁에 간다고 했나요? 너희 김치 다 먹었다고 해서 내가 가져가라고 했잖아. 근데 왜 여지껏 안 와? 너 늙은 시엠이 훈련시키냐? 기다리면 올 줄 알았더니 한참을 기다려도 인기척이 없어서 전화했다. 근데 넌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고 챙겨주려고 해도 네가 이딴 식으로 나오니 내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겠어? 얼른 와서 김치 가져가. 분명 전 시어머니한테 받은 연락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더욱 소름 끼치는 건 시어머니가 말한 날에 정확하게 통화 내역이 남겨져 있더라고요. 한두 번에 그쳤다면 또 그러려니 할 텐데 한 달이 넘도록 그런 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믿어지시나요? 냉장고에 리모컨이 들어가 있는 건 기본이고 제가 바르던 립스틱이 신발장에 들어가 있고 한 번은 집에서 밥을 먹다가 잠시 업무 전화로 베란다를 갔다가 왔더니 밥그릇이 통째로 사라진 거 있죠? 남편에게 물으니 제가 다 먹고 치우고 갔다는데 물어볼 사람이 남편밖에 없으니 믿을 수밖에요. 하여튼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있다 보니 저 스스로도 위축되고 말았죠. 옆에서 남편은 건망증 아니냐며 투덜대지, 시모는 자꾸 전화해서 왜 오기로 했는데 안 오냐며 압박 주지. 저도 모르게 자존감이 뚝뚝 떨어지고 말았죠. 더군다나 하루는 너무 답답한 마음에 회사 사람들한테 썰을 풀었더니 치매 초기 증상 아니냐고 진지하게 병원 가보란 말까지 들었네요. 그쯤 되니까 제가 정상이라는 것에 확신이 들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죠. 이후로 회사에서도 괜히 눈치가 보이는 건 물론이었고요. 여보, 내가 요즘 정신이 진짜 이상해진 것 같아. 사람들 말로는 치매 초기 아니냐고 병원 가보래. 당신이 보기에도 내가 그렇게까지 심각해 보여? 나 진짜 병원 가서 검사라도 받아볼까? 치매는 무슨, 괜히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마. 치매 검사 비용이 한두 푼인 줄 알아? 당신 그 뭐냐, 최근에 회식 많이 하더니 술 때문에 그러는 거네. 그러니까 술을 좀 작작 마셔. 일주일에 두세 번꼴로 술을 마시는데 네 정신이 멀쩡한 날이 있겠냐? 저는 남편의 그럴싸한 말에 고개를 끄덕였죠. 당연히 저도 아직 젊으니까 치매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병원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원래 크게 아픈 게 아니라면 병원을 잘 안 가는 성격이기도 했거든요. 며칠 뒤 시어머니께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대뜸 저에게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너 정말 잘 생각했다. 진작 그랬으면 얼굴 붉힐 일도 덜 했을 거 아니야. 그래도 생각보다 일찍 결정했으니 내 그건 칭찬하마. 이제야 나도 마음이 한결 놓이네. 네? 뭘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어머님, 전화 잘못 거신 것 같은데요. 잘못 걸기는 내 며느리한테 잘만 걸었구만. 네가 우리 아들한테 네가 가진 땅이랑 건물 두 채 그거 우리 아들 명의로 해주겠다고 했다면서. 그 말 듣고는 요 근래 근심 걱정이 싹 내려갔잖니.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는 남편한테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남편이 그러던가요?
제가 제 땅이랑 건물을 자기 명의로 하게 해주겠다고? 어머님, 저 남편이랑 잠깐 통화 좀 할게요. 저는 시어머니 말씀에 어이가 없었어요. 이 남자가 한동안 조용하더니 이렇게 사람 뒤통수를 치는구나 싶었죠. 전화를 끊으려는데 시어머니가 하는 말에 전화를 끊을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있다고 했거든요. 요즘 네가 자주 깜빡깜빡하더니 그래서 기억을 못하나 보네. 젊은 애가. 네가 우리 아들이랑 구두로 약속까지 다 했잖아. 아들이 녹음했다고 들려주던데. 기억 안 나면 너도 아들한테 연락해서 네가 직접 녹음한 거 들어봐라. 들으면 기억이 돌아올 수도 있잖니? 시어머니는 저를 안타깝게 여기는 듯이 혀를 끌끌 차면서 전화를 먼저 끊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세상이 저를 상대로 몰래 카메라라도 찍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워서 머리까지 아플 지경이었죠. 저는 시어머니 말대로 남편에게 물어보기로 했어요.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통화했던 말을 고스란히 전해주자 남편은 아주 당당하게 전부 사실이라고 하더군요. 정말로 저만 기억 못하는 그 약속이 사실이라며 아주 자신만만하게 얘기했다니까요. 당신 정말 하나도 기억 안 나? 역시 이럴까봐 녹음해놓길 잘했다니까. 아, 녹음본 들려주기 전에 말해두는데 이 녹음 당신도 합의한다고 해서 녹음한 거다. 그러니까 이걸로 이혼이니 뭐니 협박도 안 통한다는 소리야. 알았지? 저는 남편 말은 대충 귓등으로 듣고 얼른 녹음을 틀어달라고 했어요. 남편은 입가에 미소를 숨기지 못하고 녹음본을 들려줬는데요. 물구나무 서서 들어도 제 목소리임이 확실하더라고요. 제 표정이 어두운 걸 남편이 알아챘는지 갑자기 제 손을 붙잡고는 남편 표정도 점점 어두워지더군요. 그때 정말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싸우기를 많이 싸워도 부부잖아요. 남편 눈을 마주하니까 분명 무슨 일이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불길한 징조 말이에요. 역시나 그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고 남편이 하는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은 당신한테 해줄 말이 있어. 당신이 힘들어할까봐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더는 숨길 수가 없게 됐네. 당신 치매 초기 진단 받았어. 얼마 전에. 우리 같이 병원 가서 검사 받고 온 것도 기억 안 나지? 안 날 거야. 당신 검사 받고 병원을 나오자마자 전부 까맣게 잊어버렸으니까. 저는 남편 말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자 남편이 병원 진단서를 보여줬어요. 진단서 이름에 적힌 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까지 전부 제게 맞았죠. 말도 안 돼. 내가 치매 초기라고? 회사에서는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는데 뭔가 잘못됐어. 나 다시 병원 가서 검사 받아볼래. 지금은 기억할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다녀올게. 당신 이날도 그랬어. 검사 받으러 가는 그날도 전부 기억할 수 있다고, 괜찮다고 그랬다고. 여보, 인정해. 진단서까지 보여줬는데 왜 못 믿는 거야? 당신 정말 안 되겠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도 나한테 넘겨. 당신 이 정신으로 투자금 관리 못해. 당신도 느끼잖아. 여러분,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남편이 종일 저를 따라다니면서 제가 투자하고 있는 부동산에 주식까지 넘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상해도 너무 수상하니까 소형 카메라를 사서 집안 이곳저곳을 설치하고 또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도 보았습니다. 결과가 어땠냐고요? 당연히 정상이라고 나왔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준 진단서는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시죠? 저도 진단서 때문에 70%는 믿었는데요. 의사인 친구에게 보여주니 네, 한눈에 봐도 이건 조작된 진단서 같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남편은 제게 의사 친구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기에 이딴 허술한 진단서로 사기를 치려고 했던 거겠죠. 이제야 퍼즐이 딱딱 맞춰지더군요. 저는 치매가 아니었고 남편은 저를 치매로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집안 물건을 옮겨놓고 제가 깜빡한 것처럼 가스라이팅까지 하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느낌상 시어머니도 한패인 듯 했습니다. 그러니 제게 매번 전화해서
왜 안 오냐고 소리쳤겠죠. 남편이 씻을 때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어서 제 목소리가 녹음된 음성 파일을 제 핸드폰에 전송하고 흔적은 모조리 지워놓았어요. 알아보니 음성 변조 어플로 변조한 제 목소리라더군요. 여보, 퇴근하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자. 당신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이제 내 말 믿어주는 거야? 그래, 잘 생각했어. 너무 오래 고민해도 머리만 아프지. 나 곧 있으면 퇴근이니까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갈게. 참 여보, 인감도장 잊지 말고 꼭 챙겨와. 남편은 제 전화에 신이 나서 웃음을 숨기지 못하더라고요. 아주 자기가 사기꾼이라고 동네방네 소문내는 스타일이었죠. 아무튼 저는 진단서가 가짜라는 걸 밝혀준 의사 친구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아유, 우리 아가 왔니? 오는 길 힘들진 않았고 정신도 온전치 못하면서 왜 따로 왔어? 우리 아들이 네 회사 앞으로 데리러 갈 수 있는데 그래도 잘 찾아왔으니 됐어. 그 정신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날리기 전에 얼른 우리 아들 명의로 바꾸자꾸나. 인감도장 가지고 왔구나? 변호사님, 이 사람이 제가 말씀드린 치매 걸린 와이프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저한테 전 재산 양도하기로 했거든요. 아픈 아내를 둔 남편인 제가 해야 할 도리니까요. 저는 어떠한 말보다 손이 먼저 나갔어요. 남편 뺨을 냅다 때렸습니다. 사무실 안이 울릴 만큼 소리가 컸죠. 변호사에게 남편이 위조한 진단서를 보여줬고 의사인 친구가 변호사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해줬어요. 이건 제가 얼마 전 대학 병원에서 온갖 검사를 다 받은 진단서예요. 당연히 정상으로 나왔고요. 저놈들이 제 재산을 뺏어가려고 진단서까지 위조해서 저를 심신미약자로 만들려고 한 연놈들이라고요. 무슨 소리라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왜 이래? 당신 아직도 치매라고 못 받아들인 거야? 이런다고 상황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변호사님 앞에서 부끄럽게 그만하지 못해? 거기 우리 며느리 친구 의사라고 한 것 같은데 의사면 이렇게 진단서를 가짜로 만들고 해도 되는 거예요? 친구가 정신이 안 좋고 그러면 납득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딴 거나 만들어주는 게 무슨 친구라고? 예, 너 당장 저 친구랑 연 끊어라. 네 인생에 하나도 도움 안 될 친구야. 내가 딱 보면 알지. 내 인생에 하나도 도움 안 될 사람은 내 친구가 아니라 바로 당신들이야. 변호사님, 이 녹음도 저 사람들이 목소리 변조해서 만든 거라네요? 제 목소리가 아니라요. 이러면 저 사람들 처벌할 수 있는 거죠? 전 절대 합의해줄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거든요. 네, 허위로 작성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허위 진단서 등 작성죄로 처벌할 수가 있죠. 그런데 친족상도례라는 특례 제도가 있어서요. 고소하더라도 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죄와 사기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선 형을 면제받을 수가 있거든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더욱 기세등등하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태블릿에 다운받아온 영상 하나를 보여주며 말했죠. 이걸로도 충분히 이혼 소송은 할 수 있지 않나요? 저 위자료도 청구하겠습니다. 저들이 저를 심신미약자로 만들고 제 돈까지 갈취하려 했던 시간에 대한 위자료요. 그건 제가 집 곳곳에 숨겨놓은 소형 카메라에 찍힌 영상인데요. 남편놈이 제가 썼던 물건을 곧바로 옮겨놓고는 뻔뻔하게 모르는 척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죠. 심지어 제 휴대폰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는지 몰래 가져가 시모와의 통화 기록을 남겨둔 것도 모조리 찍혀 있었죠.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남편분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까지 벌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의사소견에 의해 치매 상태인 게 인정이 되면 명의 이전에 대한 모든 계약은 이전 무효 처리가 됩니다. 말 그대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어쨌거나 계획하신 대로 진행하셨어도 원하시는 소유권은 인정받기가 매우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재산 관치를 목적으로 의사소견서를 허위 작성하셨으니 이혼 청구에 대한 아내분 소 제기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러자 시어머니와 남편이 서로 눈치를 막 보다가 시어머니가 먼저 무릎을 꿇길래 공범이라는 걸 확신했네요. 남편도 시어머니 따라 무릎을 꿇었고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우리 아들은 아무 죄가 없어요. 내가 전부 시켜서 한 일이야.
그러니 이혼 소송만은 하지 말아다오. 네가 자꾸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 아들한테 이혼으로 협박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네가 다시는 이혼 소리 못하게 겁만 살짝, 아주 살짝 주려고 했던 게야, 응? 맞아. 엄마 말이 사실이야. 내가 못나서 자존감이 낮아서 당신한테 화풀이한 거야. 내가 미안해. 나도 다 잘못했고 전부 다 사과할게. 그리고 따지고 보면 당신이 공동명의로 안 해줘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 그래, 아가, 네가 너무 심하긴 했지. 너희가 결혼한 지 몇 달인데 공동재산이 없는 게 말이 돼? 그것도 여자가 재산이 너무 많으면 집안이 망해요, 망해. 아들 명의로 바꾸면 내가 얻는 게 뭐가 있다고 이랬겠어. 다 니들 잘 살라고 내가 도와준 거지. 이혼 소송할게요, 변호사님. 지금 바로 할 수 있나요? 저들은 저에게 사과를 하고 싶은 건지 자기들이 억울하다고 변명을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소송하겠다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제 왼다리, 남편은 제 오른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어요. 당신이 나랑 정말 못 살겠다면 이혼해줄게. 대신 소송 말고 합의로 해주면 안 될까? 나 정말 돈이 없어서 그래. 당신 알잖아. 당신한테 수리비 300만 원까지 갚고 땡전 한 푼 없는 거. 우리 엄마도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제가 소송 없이 협의 이혼을 했을까요? 네, 사실 남편과 시모가 감히 저를 치매로 몰아갔지만 그 함정에 제가 빠지지도 않았고 재산 피해액이 없으니 제가 원하는 대로 큰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제가 마음 바꾸고 소송 걸까봐 법원 출석에 적극적으로 임했고요. 가장 빠른 날에 협의 이혼 신청서를 냈고 아이도 없어서 숙려기간 모두 출석해 2달 만에 빠른 이혼을 했죠. 만약 소송을 진행했더라면 1년에 가까운 기간을 수고스러웠을 텐데 시간과 노력을 아꼈다는 점에서 협의 이혼이 나름 합리적인 선택이었죠.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 말이에요. 굳이 제가 복수를 하지 않아도 돈에 목마른 전 남편 놈이 저 때문에 개거품을 물더라고요. 결혼 생활할 때 재개발한다던 지역에 투자했던 게 이제야 빛을 발한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돈에 로또 1등에 당첨된 기분이었죠. 이거 제가 전 남편에게도 알려줬던 정보였는데 바보 같은 놈이 제 말은 안 듣고 거긴 망할 거라며 투자하지 않았던 지역이었죠. 아주 쌤통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때마침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1년 만에 듣는 전 남편 목소리더군요. 당신이 예전에 알려줬던 재개발 지역, 거기 당신은 투자했었지? 분명 망할 거라고 했는데, 에이씨, 아까워 죽겠네. 그 돈만 있었어도 이렇게는 안 살 텐데. 우리 엄마가 나한테 재산 안 물려주겠다고 죽어서도 가지고 갈 거라는데, 나 이제 어떡하지? 소연아, 나 이제 돈 한 푼도 없어. 정말 거지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정보 하나만 알려주라, 응?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사네?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더니 딱 너한테 하는 말인가 보다. 내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는 사람한텐 정보 알려주고 싶지 않아. 바쁜 사람 붙잡지 말고 끊어. 소연아, 한 번만, 딱 한 번만 살려주라, 어? 네가 알려준 정보로 투자했다가 대박나면 내가 몇 배로 돌려줄게. 2배, 아니 5배로 돌려줄게. 그러니까 돈도 좀 빌려주면 고맙겠는데 오갈 데 없는 사람 불쌍해서라도 한 번만 살려주라. 너 아니면 길바닥에서 자야 하는데 너도 내가 그러길 원하는 건 아니잖아. 한심하다 한심해. 그러게 있을 때 잘했어야지. 지나간 버스가 다시 돌아오는 줄 알아? 오케이, 노숙자한테 봉사하는 셈 치고 인심 한번 쓸게. 문자로 보내줄 테니까 거기 투자해봐. 정말이야? 역시 소연이 너밖에 없다. 돈은 안 빌려주는 거지? 그래도 이게 웬 떡이냐? 네가 알려준 정보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투자해야지. 고맙다. 정말 고마워. 전 남편은 대출받았는지 사채를 썼는지는 몰라도 며칠 후에 제가 알려준 곳에 투자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했냐고 확인하길래 했다고 뻥쳤죠. 제가 거기 투자를 왜 합니까? 곧 망할 주식인데. 아니나 다를까 몇 개월 후에
이상한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받았는데요. 전 남편이 또 흥분한 목소리로 욕까지 하면서 왜 이거 주가가 점점 떨어지는 건데? 너 나한테 개 주식 알려준 거 아니야? 엿 먹어보라고, 나 죽으라고. 이거 오르는 거 확실해? 아니면 나 진짜 죽는다고, 박소연. 아, 귀 아파. 네가 공부를 똑바로 안 해서 작은 변동에도 심장이 철렁하는 거지. 원래 주식은 내려갔다가 확 오르는 게 주식이야. 그거 잠깐 못 참으면서 무슨 떼돈을 벌겠다고. 아, 하기 싫으면 때려쳐. 나도 너한테 알려주고 아까워서 후회했으니까 빼고 싶으면 빼라고. 제가 세게 나가니까 전 남편은 금세 꼬리를 내리면서 그렇냐고 저만 믿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더군요. 정말 멍청하죠? 복수할 상대가 이렇게 멍청하면 복수할 맛은 좀 덜한데. 재미는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결국 얼마 못 가서 그 종목은 연이은 하한가로 거래 정지가 되어버렸죠. 주식한다는 애가 뉴스도 안 보고 제 거짓 정보만 철석같이 믿은 잘못이죠. 전 남편에게 미친 듯이 전화가 왔었지만 제가 그걸 받겠나요? 이상한 번호나 모르는 번호로 오면 절대 안 받고 전부 차단했네요. 저는 악마에게 뺏길 뻔한 제 재산을 지켰고 점점 불어나는 재산으로 뷰가 좋은 집을 하나 매매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부모님을 이사해드렸어요. 또 제가 가진 건물 2채는 부모님이 관리 중이고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아빠가 놀러 가셨다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허리를 삐끗하셨다는 거예요. 네 아빠는 아직도 자기가 20대인 줄 아나 봐. 원래도 허리 안 좋은 양반이 왜 저리 날뛰나 몰라? 네 엄마가 요리를 못해서 병원밥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네 엄마는 자기 요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줄 알아요. 여보, 거기는 치료받는 곳인데 그렇게 누르면, 아이고, 내 허리. 아빠가 워낙 장난기가 많으셔서 엄마한테 매번 혼나시거든요. 알면서 꼭 저러신다니까요. 그래도 꾸준히 치료받아서 지금은 많이 호전됐다고 들었어요. 아마 이번 주 내로 퇴원하신다고 하니까 아빠 퇴원하는 날에 가서 부모님이랑 맛있는 거 먹고 오랜만에 가족끼리 시간 좀 보내려고 합니다. 참, 제 입으로 이런 말은 조금 부끄럽긴 한데 부모님은 제 덕분에 노후가 즐겁다면서 특히 아빠가 모임을 나가면 제 자랑을 끊임없이 한다고 들었어요. 엄마도 그 얘기를 해주는데 웃음이 끊이질 않더라고요. 부모님이 웃으시는 모습 보려고 자식인 저는 더더욱 돈을 열심히 벌고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저는 여전히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달라진 점이 있다면 최근에 봉사와 기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사는 게 보람도 있고 기분도 좋길래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재테크 공부를 꾸준히 해서 그 돈으로 불우한 사람들에게 도움 주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다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평범한 직장인 30대 여성입니다. 매일 사연 라디오에 올라오는 일들이 마냥 남일 같지 않아서 저도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운 좋게 빠르게 취업에 성공했어요. 전문직이라 여자치고는 꽤 괜찮은 연봉으로 30대까지 쭉 일하고 있었죠. 근데 최근에 오래 다녔던 그 첫 직장을 전 남편 때문에 그만두게 됐는데요. 제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남편은 회사에서 만났습니다. 2년 선배인 남편과 붙어 있을 시간이 많다 보니 저는 어느새 그 사람과 연애까지 하고 있더군요. 잘 모르는 사람과 소개팅이나 선을 통해 만난 게 아니라 회사에서 만났으니까 사람에 대한 신뢰도는 더 높았어요. 무엇보다 술, 담배 안 하는 것도 너무 좋았죠. 남편은 회사 내에서도 바른 생활의 사나이라고 소문나 있는 사람이었죠. 주변 평판 말고도 결혼 전에는 이미 제가 콩깍지 씌었을 때이니 다 좋아 보였겠죠. 하지만 결혼하고 보니 남편은 연애할 때 모습과 180도 다르더군요. 결혼하면 남자 다 바뀐다는 말이 사실이었어요. 아니, 바뀐 게 아니라 실체를 드러낸 거였겠죠.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모르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남편은 결혼을 시작으로 모든 걸 서로 반반 부담하자고 했어요.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고 저희가 연봉도 비슷하니까요. 저도 반반 결혼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정확히는 별 생각 없었죠. 둘 다 모아둔 돈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은 그놈의 반반을 따지며 돈 문제로 열받게 했습니다. 남들은 사랑하면 돈 계산은 안 하게 된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정도로 절 사랑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시댁은 시모와 남편 둘뿐이었어요. 시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저 또한 친정아빠가 일찍 돌아가셨고 친정엄마 손에서 자랐어요. 저희 엄마께서 옛날부터 땅에 관심이 워낙 많으셨어요. 홀로 공부를 엄청 하시고 투자하신 덕에 감사하게도 저는 넉넉한 형편에서 자랐습니다. 남편도 시부의 사망보험금으로 그리 어렵지 않게 자랐다고 들었어요. 시모도 아파트는 아니지만 자가를 가지고 계셨죠. 저희 엄마께서는 현재 부동산 몇 채를 가지고 계시지만 굳이 명품을 쓰시거나 여유를 겉으로 티내고 다니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지저분하게 다니시지도 않고 아주 멀끔하게 다니십니다. 그런데 친정엄마의 그런 검소한 모습을 시댁에서 개무시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돈께서는 참 뭐랄까, 어떻게 저 뵐 때마다 똑같은 가방이네요? 우연이죠? 아유, 눈썰미가 좋으시네요, 사돈. 제가 한번 마음에 든 것만 계속 드는 편이라서요. 아니, 그래도 애들이 저 정도 컸는데 저희가 좀 있어 보여야 하잖아요. 화장도 좀 하시고요. 웬만하면 옷도 백화점에서 구매하시는 게 어때요? 지금 입은 옷은 영, 뭐랄까, 소탈해도 너무 소탈해 보이시네요. 요즘 2월 상품도 싸고 괜찮은 거 많아요. 백화점 어려워하지 말아요. 네, 사돈 말씀 잘 알겠어요. 하지만 제가 알아서 할게요. 백화점 옷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아니, 서영이 너는 돈 벌어서 뭐 했니? 친정엄마 안 챙기고. 아, 어머님, 저희 엄마 쇼핑도 알아서 잘하시고 저보다 형편 넉넉하세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집에 가방도 여러 개 있는데 진짜 가벼운 게 편해서 저것만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도 장모님이 좀 꾸미셔야 자기가 어디 가서 어깨 피고 다니지. 뭔 소린지 모르겠네. 전혀 나는 공감이 안 가는데. 예, 우리 아들은 옷은 물론이고 그저 내 생일 때마다 말 안 해도 가방이며 지갑이며 다 사다 줘. 에이그, 딸내미도 키워봤자 다 소용없는 거였네. 사돈, 난 그것도 모르고 살면서 아들한테 딸 가지고 싶다고 그렇게 투덜댔어요. 지금 보니 내 아들이 최고네요. 내가 안 입는 옷들 생기면 보낼게요. 부담 가지지 말고 받으세요, 사돈. 시모와 남편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저랑 남편을 어려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대놓고 저와 엄마를 계속 험담하는 듯 했어요. 콕 집어서 말할 수도 없게 참 묘하게 돌려까더라고요. 엄마께서는 저보고 조금 열받아도 시어른이니까 참으라고 하셨어요. 저런 모습들이 다 열등감이니 신경 쓰지 말고 무시하라고 하셨죠. 하지만 애써 무시하니 점점 더 그런 일들이 잦아지더라고요. 자기야, 우리 엄마가 예단으로 명품 가방 하나만 해달래. 응? 갑자기 무슨 예단이야? 당신이 반반 결혼이니까 필요 없다 해서 나 아무것도 준비 못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예 안 챙기기는 좀 그런 것 같아. 뭐 준비한 줄 알고 우리 엄마가 엄청 기대하시더라. 티는 안 내셔도 아마 장모님도 은근 기대하시고 계실걸? 저번에 인사드릴 때 보니까 장모님은 마땅한 가방도 없는 것 같던데 우리가 이참에 양가 어머니께 선물하는 게 어때? 두 분 다 아버지 없이 우리 키우시느라 고생했잖아. 응? 우리 엄마 가방 많은데? 뭐 자기 말 들어보니까 또 그렇긴 하다. 두 분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내가 미처 거기까진 생각 못했네. 그럼 각자 어머니 원하는 가방으로 사드리면 돼? 아니면 가방 2개 다 결제하고 반반? 에이, 선물인데 반반은 그렇고
나는 장모님께 선물하고 너는 우리 어머니한테 드리는 걸로 하자. 좋아, 그렇게 하자. 저는 흔쾌히 알겠다 했죠. 시모가 원하는 브랜드와 제품은 뚜렷했어요. 저도 기왕이면 최대한 마음에 드는 가방으로 드리려고 조율을 했죠. 어머님, 어쩌죠? 원하시는 브랜드에서 가방 사려고 하는데 그 제품은 이미 전국적으로 품절이라네요. 제가 해외 직구로 사려고 하니 또 돈이 엄청 뛰어요. 혹시 그 브랜드의 다른 가방 리스트 제가 뽑아왔는데 이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건 없으세요? 응? 난 그 가방 아니면 싫은데. 해외 배송으로 사면 얼마길래 그러니? 2배 가까이 차이 나서요. 솔직히 제가 그 가격은 조금 부담스러워요. 죄송해요, 어머님. 남들 신혼여행으로 발리나 하와이 갈 때 저희 부부는 돈 아까워서 안 갔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원하는 가방을 사려면 거의 2사람 해외여행값이 필요했어요. 제가 솔직하게 털어놓으니 시무는 표정이 싹 바뀌더라고요. 어머, 겨우 2배 차이야? 너 그 정도 능력도 안 되니? 참나, 예물 그거 준비하는 거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그 정도 돈도 못 쓰겠니? 너한테 조금 실망이다. 그럴 거면 애초에 가격 마지노선 정해두고 고르라고 하지. 민망하게 이게 뭐니?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다고 하니 어머님은 은근히 눈치를 주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시모가 원하는 가방을 찾아다니느라 엄청 고생했죠. 다행히 마음에 드시는 가방을 드디어 구매했어요. 남편은 어떻게 준비했는지 물어볼 정신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예단도 준비했고 시모와 친정엄마를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고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가자 남편은 아주 뿌듯한 표정으로 쇼핑백을 꺼내더라고요. 장모님, 제가 직접 산 가방이에요. 오래 드실 수 있게 튼튼한 걸로 골랐어요. 그동안 이 사람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어요. 앞으로 저희 잘 살아볼게요. 장모님 뵐 때마다 마땅한 가방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얼마나 마음 쓰인지 몰라요. 아이고, 한서방, 고맙네. 아니, 마음만 줘도 되는데 뭘 이런 걸 다 준비했어. 고마워서 정말 어떡해? 아까워서 내가 들 수나 있으려나. 그런데 사돈 어른 가방은? 엄마, 어머님 가방은 제가 준비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가 기쁜 얼굴로 꺼낸 가방은 대학생이 쓸 법한 브랜드 가방이었어요. 아니, 가죽도 아니고 나일론이더라고요. 저는 적어도 각자 선물 준비하면서 몇백은 쓸 줄 알았거든요. 어머니들 나이대에 맞는 명품 가방을 사려면 그 정도 드니까요. 제가 시모 가방 구하느라 고생한 거 옆에서 봤으면서 남편은 저희 엄마께 저렴한 브랜드 가방을 내미니 열받더라고요. 엄마도 순간 표정 관리를 못하시고 말을 잃으셨어요. 그런데 시모는 싱글벙글 웃으며 남편을 칭찬했어요. 어머, 못 보던 브랜드네. 사돈 어른, 제 아들이 저렇게 속이 깊어요. 우리 아들이 먼저 어른들 선물 준비하자고 얘기했다네요. 사돈께서는 사위 정말 잘 들이셨네요. 너는 어쩜 장모님한테 딱 맞게 어울리는 걸로 준비했니? 사실 장모님이 들기에는 저것도 좀 비싸긴 해. 저는 남편의 말에 저절로 언성이 높아지더라고요. 뭐? 저게 우리 엄마가 들기엔 비싸다고? 꼴랑 30만 원대 저 가방이? 요즘 대학생도 저 브랜드 가방 안 들어. 저런 거라니? 넌 남편이 힘들게 번 돈으로 사온 가방을 왜 그런 식으로 말하니? 그리고 어른들 있는 데서 어디 큰 소리야. 가방 택을 보니 30만 원대였어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나더라고요. 말이나 예쁘게 하면 모르겠는데 선물 주면서 은근히 장모 무시하는 말투잖아요. 시모는 제게 명품 사달라 그렇게 괴롭혀놓고는 자기 아들은 잘했다고 두둔하더군요. 남편 역시 가격이 뭐가 중요하냐고 적반하장이었어요. 아니, 가격이 중요해? 장모님 생각하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리고 난 정말 장모님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산 거야. 가격이 싸서 산 게 아니라고. 남편과 시모를 두고 저는 친정엄마를 데리고 나와버렸어요. 시모에게 전달하려던 가방도 그대로 들고 나왔죠.
시무는 그 와중에도 제게 당신 가방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드린다고 절대 가방을 사수했죠. 친정엄마께서는 밖에서 돈 많은 티 내고 다니면 빌려달라는 사람들 천지라 검소하게 다니신 건데요. 저런 식으로 엄마를 대놓고 무시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엄마의 얼굴은 이미 속상해서 울그락불그락했죠. 에이그, 내가 그렇게 없어 보이니? 좀 꾸미고 다닐 걸 그랬나? 엄마 때문에 식사 자리 망쳤구나. 미안하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어쩜 한서방은 저걸 나이 든 장모한테 내민다니? 무슨 브랜드인지 알지도 못하겠더라. 보세 가방인가 싶었어. 너무 괘씸한데 너 생각해서 겨우 참았어. 그리고 너는 시어머니 앞에서 다짜고짜 엄마 손잡고 나오면 어떡해? 예단이라면서 왜 들고 나왔어? 드리고 오지. 엄마, 내가 미안해. 내가 엄마 선물도 신경 썼어야 했는데 나도 어머님께 어울리는 걸로 예단 다시 준비해야지. 집에 온 남편은 뻔뻔하게 예단 어떡할 거냐고 묻더군요. 저는 어머님께도 똑같은 브랜드로 사줄 거라 말했습니다. 그러자 절대 안 된다고 펄쩍 뛰더군요. 자기 엄마는 꼭 명품백 드려야 한다고 난리를 부렸어요. 명품백? 알겠어. 저는 시모의 명품 가방을 환불하고 똑같이 생긴 A급 짝퉁 가방을 사서 갔어요. 시모랑 남편은 좋다고 헬렐레거리더군요. 어머님, 가방 마음에 드세요? 그럼. 그날 네가 그렇게 가버려서 내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아니? 결국은 이렇게 줄 거면서. 얘야, 사람은 다 수준에 맞게 들어야 된단다. 각자에게 어울리는 멋이라는 게 있잖니. 사도는 이런 거 들면 오히려 부자연스러워서 안 돼. 내 아들이 산 그 가방이 네 엄마한테 딱 어울리지. 그러니 너도 너무 서운해 말아라. 물질이 아니라 그 속의 마음을 봐야지. 끝까지 친정엄마를 무시하는 시모에게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그 브랜드 가방이 그렇게 좋으세요? 말해 뭐하니? 이 브랜드가 가죽이며 색깔이며 때깔 봐라. 너무 이쁘지 않니? 어머님, 사실 그거 A급 짝퉁이에요. 뭐? 짝퉁이라니? 시모는 개거품 물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은 어떻게든 그 브랜드만 원하시고 예산 초과라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죠. 그러니 남편도 옆에서 씩씩거리더군요. 너 지금 장난해? 엄마가 제품명까지 말해줬는데 감히 짝퉁을 준비해? 기껏해야 몇십만 원 가방을 시댁 예단으로 가져와? 엥? 당신도 30만 원짜리 가방 우리 엄마 드렸잖아. 나는 그래도 백화점에서라도 샀지. 당신이랑 어머님이 그랬잖아. 우리 엄마는 딱 그런 학생 브랜드가 어울리고 어머님은 명품이 어울린다고. 그래서 힘들게 A급으로 준비했는데 내 마음 몰라주니 서운하다. 사실 명품 정말 잘하는 사람 아니면 티도 안 나. 당신이랑 어머님도 처음에 구분 못했잖아. 그리고 당신이 선물은 마음이 중요한 거라며 가격이 그렇게 중요해? 맞죠, 어머님? 물질이 아니라 그 속의 마음을 봐야 하잖아요. 그래, 너 잘났다. 저는 남편과 시모가 제게 했던 말 그대로 따라했어요. 결국 시모와 남편은 별말 못하고 받아들이더군요. 처음에만 난리였고 그 후로 시모는 제가 준 가방 잘 만들고 다녔어요. 나중에는 저가 브랜드 가방 받는 것보다 짝퉁이지만 명품 카피가 더 낫다고 절 칭찬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부터 삐그덕거리던 결혼은 결혼 생활 내내 말썽이더군요. 여보, 생일 축하해. 고마워. 여기 진짜 맛있다. 이런 곳은 어떻게 찾은 거야? 감동이지? 당신 생일이라 내가 검색 엄청 했어. 가격이 좀 비싸지만 다행히 돈 아깝지 않게 엄청 맛있네. 나 이제 가격 봤어. 미안해. 오늘 당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난 그냥 집에서 고기 구워 먹어도 좋은데. 생일이니까 스테이크 정도는 썰어줘야지. 남편이 생일이라고 연애 때처럼 따로 준비한 건 없었지만
저는 비싼 레스토랑에서 밥을 사준 것만으로도 고마웠어요. 그런데 어쩐지 계산하고 어정쩡하게 서 있던 남편이었어요. 왜? 무슨 문제 있어? 혹시 생각보다 더 나온 거야? 내가 카드 포인트 써서 조금은 할인됐네. 반 나눠서 104,080원 보내줘. 어? 104,080원이라니? 나 못 믿어. 계산기 두드려서 정확한 금액이야. 포인트도 써서 둘이 206,160원 나왔거든. 그게 아니라 오늘은 당신이 사주는 거 아니었어? 뭐래? 우리 원래 외식 비용 반반 내잖아. 예외는 없지. 더군다나 엄청 비싼 거 먹었잖아. 다른 날도 아니고 오늘은 내 생일이잖아. 꼭 생일까지 이래야 해? 기분 좋게 한 번쯤 사주면 좋잖아. 에이, 기분 좋게 사주기엔 금액이 너무 비싸잖아.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야? 내가 식당 찾아서 예약하고 카드 포인트까지 썼잖아. 그거면 된 거 아니야?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잊기 전에 지금 바로 입금해. 당신 진짜 웃긴다. 내가 언제 이렇게 비싼 곳에 데리고 와달랬어? 가만 보니 내 생일은 핑계고 당신이 먹고 싶어서 온 거 아니야? 그렇게 10원짜리 단위까지 챙겨받고 싶어? 방금 먹은 음식 다 체할 것 같아. 맛있다고 좋아할 땐 언제고 돈 달라니까 아까워? 비싸게 먹은 밥 아깝지 않게 잘 소화시켜. 야, 그리고 10원짜리까지 허투루 쓰지 않아야 돈 모을 수 있는 거야. 앞으로 나랑 살면서 경제관념 잘 배워. 지금 마누라 생일에 돈 쓰기 아까워하는 건 당신이잖아. 남편은 결국 진짜 제게 돈을 받아갔어요. 평생 잊지 못할 생일을 만들어줘서 퍽이나 고맙더라고요. 경제관념 운운하는 남편이 너무 짜증나서 저는 이참에 제대로 경제관념 가르쳐주기로 마음먹었죠. 사실 저도 맞벌이라 매일같이 집을 깔끔히 유지하기 힘들어요. 퇴근하고 녹초가 된 상태로 밥하고 먹은 그릇을 바로 설거지하는 것도 참 귀찮은 일이죠. 하지만 저는 군말 없이 혼자 다 해왔어요. 주말마다 남편은 도와달라 해도 잠만 늘어져라 자는데 제가 쉬는 날이 어디 있었겠어요. 회사 안 가는 날은 혼자 밀린 빨래랑 집안일 하는 날이었습니다. 맞벌이라도 그렇게 살림 도맡아 했는데 생일날 밥 한 끼 얻어먹지 못하는 게 너무 분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죠. 그동안 똑같이 일하면서도 저 혼자 살림살이한 것과 앞으로 할 것들에 대한 정산을 제대로 하자고요. 여보, 혹시 그거 알아? 주부의 노동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10,000원대더라? 그래? 하는 거에 비해 되게 짜네. 그치? 요즘 최저시급이 10,000원 안 되던데. 나는 딱 최저시급만큼만 보내줘. 뭔 최저시급? 내가 혼자 집안일 하는 거 말야.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사실 우리 맞벌이라 사람 써야 되는데 이때까지 내가 혼자 다 했잖아. 그러니까 생활비에서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챙겨줘. 사람 쓰려면 돈 그 이상으로 들어. 시급 챙겨주면 내가 앞으로도 잘해볼게. 남편은 제가 집안일 하는 만큼 시급을 쳐서 계산해달라 하자 개거품을 물더군요. 그딴 게 어디 있어. 주부가 살림하는 게 당연한 거지. 너 지금 결혼을 한 거야? 아님 남편한테 장사질을 하는 거니? 도대체 뭐가 당연한 거야? 난 전업주부 아니야. 당신이랑 똑같이 일하고 생활비도 똑같이 반씩 부담하는데 왜 퇴근하고 당신 쉴 때 나만 집에서 일을 더해? 아님 가정부 쓰던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참. 됐고, 난 돈 절대 못 줘. 가정부? 내가 사람 잘못 봤네. 너 개념 있는 여자인 줄 알았는데 철이 덜 들었구나. 우리 둘 사는데 집안일이 되면 얼마나 된다고 투덜거려. 너 이러는 거 우리 엄마가 들으면 깜짝 놀라셔. 결혼했으면 그 정도 희생은 각오했어야지. 그래? 집안일이 별거 아니면 앞으로는 네가 다 해봐. 돈 입금해줄 때까지 절대 손도 안 댈 거야. 난 내 몫만 할 테니 당신도 알아서 해. 저는 그래도 내심 남편에게 고생했다라는 말을 먼저 들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질부터 부리며 제가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더군요. 입금할 때까지
저는 집안일 절대 안 한다고 선전포고했죠. 그날부터 빨래할 때도 제 것만 하고 밥도 각자 해 먹었어요. 설거지도 물론 제 것만 했네요. 야, 너 진짜 치사하게 자꾸 이럴 거야? 계속 그럴 거면 아주 각방을 쓰지? 돈 주기 정 싫으면 집안일 같이 하면 되잖아.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와서 왜 내가 빨래 청소를 해야 하냐고. 그런 건 여자가 하는 거야. 여보세요. 나도 당신이랑 같은 회사 다니거든요? 누군 놀아? 밖에서 일하고 또 집안일도 하고 게다가 매 끼니 나 혼자 만들잖아. 당신이 설거지라도 도와준 적 있니? 됐다. 그래, 각방 써. 제가 뭐 무서울 게 있나요? 남편의 말에 좋다고 각방을 쓰자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쓰는 방 빼고 금세 돼지요리가 되더라고요. 남편이 회사에도 꼬질꼬질하게 출근하자 사람들이 부부싸움 했냐고 묻더군요. 그렇게 한 달은 꽤 오래 버티던 남편은 최대한 불쌍한 얼굴로 제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자기 좀 보살펴달라고 아주 싹싹 빌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남편은 곧 죽어도 살림은 못하겠다고 해서 제가 집안일 전부 하는 대신 시급으로 계산해서 달라고 해버렸죠. 그랬더니 남편은 돈이 아까운지 손을 벌벌 떨면서 결국 입금하더군요. 그렇게나마 평화를 되찾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후로는 시모까지 거들어 저를 열받게 했어요. 시모는 주말마다 연락이 와서 아이를 가지라고 재촉했어요. 아이고, 너 아직 깜깜무소식이냐? 여자는 자고로 애를 빨리 가져야 해. 아니, 너 혹시 무슨 문제 있는 건 아니지?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저희가 바빠서 그래요. 너 하루라도 젊을 때 가져야 해. 빨리 애를 가져 빨리 낳는 게 가장 좋다며 보챘죠. 저는 그런 시모의 연락이 지겨워서 미뤄두었던 아이 계획을 남편과 의논했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조금은 정신 차린 줄 알았는데 대화해보니 그냥 못 고칠 인간이었어요. 아이 키우면 앞으로 생활비도 더 줄이는 버릇 해야겠다. 지금이야 둘이 벌지만 나 애 낳고 당분간은 육아휴직하니까. 너 육아휴직해도 생활비는 여전히 반반인 거 알지? 뭐라고? 아, 그리고 말인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보다 50만 원 더 벌잖아. 앞으로 생활비에서 우리 엄마 용돈 챙겨줄 테니 그렇게 알아. 그럼 우리 엄마는? 장모님 용돈을 왜 나한테 물어? 드리고 싶으면 네가 50만 원 더 벌어오던지. 그게 무슨 논리니? 우리 생활비 똑같은 금액으로 각출하잖아. 남은 돈 각자 관리하는데 뭔 생활비에서 어머님 용돈을 챙겨드린다는 거야? 생활비 내고 남은 네 돈으로 챙겨드리는 게 맞지 않나? 너 고작 나보다 50만 원 더 버는 거? 그거 나랑 전혀 상관없어. 게다가 나 애 낳고 육아휴직 쓰면 돈도 못 버는데 생활비도 그대로 밭내고 시어머니 용돈까지 준다고? 야, 육아휴직 쓰면 넌 회사 안 가고 집에서 놀잖아. 근데 나한테 생활비까지 전부 부담하라고? 그리고 당연히 애 낳으면 우리 엄마가 애 자주 봐주실 건데 미리미리 용돈 챙겨드려야지. 뭐? 고작 50만 원? 그거 버는 게 쉬우면 네가 벌어보던지. 아, 진짜 말 안 통하네. 너 머저리야? 왜 계산을 제대로 못해? 머저리는 너고 애 낳고 키우면서 드는 비용도 네가 엄마니까 전적으로 더 부담해. 10달을 애 품고 지낼 부인한테 그러고 싶어? 출산하는 내 수고로움과 희생은 싸그리 무시하는 거야? 고맙다. 너 한심한 놈인 거 잘 설명해줘서. 임신하고 더 늦게 알았으면 어쩔 뻔했어? 진짜 진절머리 난다. 내가 너 같은 놈 뭘 믿고 애를 낳겠니? 됐고, 절대 난 애기 안 낳을 거야. 애는 무슨, 이혼해. 웃기고 있네. 이혼이 쉬워? 남편은 제가 역정을 내는데도 오히려 콧방귀를 뀌며 정신 못 차리더군요. 어디 제 맘대로 하라며 짐 싸서 시댁에 갔어요. 그때 마침 남편의 우편물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미 받은 대출 이자 안내서도 있고 최근에 신용대출을 몇 천씩을 받았더라고요. 남편이 결혼 전 대출 받은 건 없다고 해서 그렇게 빚이 많은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 대출 갚는다고 나한테 그렇게 돈돈한 거야? 그 타이밍에 시모가 또 전화가 왔어요. 예, 너 정말 보자 하니까 남편을 호구로 하는 거니? 가방 사건 때부터 진즉 마음에 안 들었다. 어떻게 남편한테 집안일 시급 쳐서 달라 하니? 게다가 애도 안 낳겠다 했다며? 도대체 너는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니? 같은 홀어머니 밑이라도 내 아들은 반드시 잘 컸는데 왜 너는 그 모양이냔 말이야. 이번에 너 그 똥꼬집 단판을 지어야지 원. 지금 당장 내 집으로 와라. 저는 친정엄마께 자초지종 설명하고 다음날같이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제가 현관에 들어서자 시모는 냅다 걸레반 물을 뿌리더군요. 걸레도 들어있어서 제 머리에 그대로 안착했죠. 너 내가 어제 당장 오랬는데 이제야 기어들어와? 이게 감히 어디서 시애미 말을 무시해? 너 그 버릇 내가 단단히 뜯어 고쳐주마. 시모가 핏대를 세우며 소리 지르는데 뒤늦게 친정엄마가 들어오셨어요. 같이 들어왔다면 하마터면 친정엄마까지 봉변당할 뻔하셨죠. 시모랑 남편은 명품 가방에 옷에 딱 봐도 비싼 브랜드로 치장하고 오신 친정엄마를 보고 놀라는 눈치였어요. 그것도 잠시고 시모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사돈, 딸내미가 구해준 짝퉁으로 휘감고 오셨네요. 친정엄마는 시모의 말은 가볍게 무시하고 엉망진창 젖은 제 상태를 보고 길길이 날뛰셨어요. 야, 내 딸한테 지금 무슨 짓이야? 며느리가 잘못했으면 시애미가 혼내는 게 당연하죠. 아니 사돈도 그래요. 어떻게 연락도 없이 불쑥 사돈 댁에 와요? 사돈이 그러니 애가 뭘 보고 배우겠어요? 당당한 시모와 달리 남편은 생각보다 일이 커져서 안절부절하고 있었어요. 엄마, 왜 그래? 아들, 너는 가만히 있어봐. 이 엄마가 다 해결할 테니까. 시댁 어려운 줄 모르고 날뛰는 거 딸이나 엄마나 도찐 개찐이네요. 사돈, 톡 까놓고 얘기해봅시다. 애들 거들 형편 안 되시잖아요. 맞죠? 제가 부족한 며느리 아주 교육 똑똑히 시켜드릴게요. 그러니 개입하지 마시고 가만 지켜보세요. 너네 지금 사는 신혼집은 처분하고 당장 합가해. 참나, 내가 살다 별일을 다 겪네. 아니 옆했네야. 우리 딸이 뭐가 부족한데? 뭐? 옆했네? 말 다 했어요? 아니 사돈네 뭐 볼 것도 없잖아요. 연봉도 내 아들이 댁 따님보다 높아. 이거 왜 이래? 아빠 없이 자랐다고 전부 당신 딸같이 버릇없지 않아. 내 아들 봐. 얼마나 착하고 다정한지. 부족한 건 그쪽 아들이랑 그쪽이죠. 그리고 우리가 형편이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내가 가진 건물만 해도 몇 채인데. 그리고 댁 아드님요. 우리 딸보다 겨우 50만 원 더 벌면서 왜 자꾸 생색내요? 2살 더 많고 남자애 연차도 있으면 우리 딸이랑 몇백은 차이 나야 하는 거 아닌가? 50? 지나가는 개도 자지러지겠네. 남편은 쭈뼛거리며 사과를 하려고 하더군요. 장모님, 제가 죄송해요. 자네, 사과하지 마. 난 받아줄 생각 없으니까. 어디 귀한 내 딸 이딴 대접받게 만들어? 시모는 자기 아들 무시하니 얼굴이 시뻘개지더라고요. 마음 넓은 저희 엄마께서는 시모의 열을 성심껏 식혀주셨죠. 가만히 있어봐. 화장실 어디예요? 두리번거리던 엄마께서는 화장실로 찾아 달려가시더니 바가지로 변기물을 퍼서 시모에게 그대로 뿌렸습니다. 에구머니나, 아니 지금 더럽게 뭐 하는 짓이에요? 더러워요? 뭐가 더러워요? 내가 보기엔 그 변기물보다 당신 인성이 더 더럽네요. 친정엄마께서는 이제야 분이 풀리셨는지 입가에 웃음이 가득하셨죠. 그리고 엄마가 저를 데리고 나가려는데 남편이 가지 말라고 저를 붙잡았어요. 그러자 엄마가 남편 뺨을 때리시며 말했죠. 아주 호강에 겨워서는 어디 내 딸 가지고 장난질이야? 우리 딸 이제 건물주 될 텐데
합가는 무슨? 자네가 처가살이를 해야지. 엄마께서 남편 뺨을 풀스윙으로 날리자 시모는 개거품 물더라고요. 엄마는 시모 얼굴에 제가 미리 준비한 이혼 서류 던지셨어요. 이혼시키던지 아님 우리 집으로 쓸모없는 당신 아들 보내던지 둘 중 하나예요. 그 일이 있고 남편은 회사에서 저를 졸졸 쫓아다니며 캐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이야? 장모님 건물이 몇 채나 된다니. 그럼 그때 명품들도 다 진짜야? 야, 너 나한테 진작 말 안 했어. 눈을 반짝거리며 캐묻는데 너무 가증스럽더군요. 너야말로 신용대출 그렇게 영끌해서 받은 거 나한테 무슨 생각으로 말 안 했어? 도대체 그 많은 돈 다 어디에 썼어? 나 가지고 네 빚 갚으려고 결혼한 거지? 아이씨,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너 설마 내 우편물 봤어? 남의 걸 왜 함부로 봐? 그래, 남이지 이제. 사기 결혼이야 이거. 나 절대 너 용서 못해. 엄마가 옷가게 하나 하고 싶대서 계약해드린 거야. 나도 장모님 돈 많은 줄 진작 알았으면 신용대출 안 받았지. 뭐? 이런 미친. 어딜 기생하려고 해. 이제 남편은 저도 모자라 친정엄마한테까지 기생하려고 하더군요. 그런데 친정엄마께서는 기꺼이 그 기생충을 환영하셨어요. 처가살이 제대로 하려면 지금 다니는 회사는 그만둬야지. 자네 내 딸보다 고작 50만 원 더 벌면서 그동안 떵떵거리면서 살았지? 내 딸은 나한테 받은 건물 월세에 본업까지 하면 자네 연봉 2배는 넘는데 말이야. 죄송합니다, 어머님. 앞으로 제가 잘할게요. 회사는 당연히 그만두고 장모님 도와야죠. 결혼했으니 이제 제가 장모님 아들이잖아요. 남편은 엄마의 제안에 좋다고 회사를 그만두더군요. 제가 짐 싸서 친정으로 가니 남편 역시 따라왔어요. 친정엄마는 남편에게 조건을 내세우셨죠. 이혼 도장 지금 미리 찍어. 네? 이혼 도장을 왜요? 저 이 사람이랑 이혼할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어머니. 아니, 그건 담보지. 자네 집이 뭐 볼 거 있다고 내가 자네에게 건물들 맡기겠어. 그렇다고 가진 거라도 있나? 자네 하는 행동 조금이라도 맘에 안 들면 바로 이혼 접수할 거야. 제가 정말 잘할게요, 장모님. 그럴 일 절대 없을 거예요. 뭐든 시켜만 주세요. 뭐든 다 한다고 자네 입으로 직접 말했네. 나중에 후회하지 말게나. 네, 물론이죠. 남편은 엄마의 말에 손수 이혼 서류에 도장까지 다 찍고는 정말 친정엄마가 시키는 대로 노비처럼 일했어요. 자네, 땡땡동 건물 계단 청소 똑바로 한 거 맞아? 그럼요, 어머니. 왜요? 왜요라니. 물 청소를 했으면 당연히 물기를 없애야지. 사람 넘어졌다잖아. 당장 가서 사과하고 와. 죄송합니다. 다시는 실수 안 할게요. 아니, 어떻게 그 쉬운 계단 청소도 제대로 못해? 그럴 거면 전문 업체 쓰고.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정말 주의할게요, 어머니. 회사를 그만둔 남편은 시모의 연락도 일체 안 받고 시모에게 용돈도 안 보냈나 봐요. 계약한 월세도 못 냈는지 시모는 끙끙 앓으며 제게 전화가 왔어요. 아가, 내가 급해서 그런데 돈 좀 빌려줄 수 있겠니? 어머님, 제가 돈이 어딨어요. 돈은 저희 엄마께서 많으시죠. 제게 쩔쩔매며 비는 시모에게 저는 친정엄마 건물 화장실 청소는 어떻냐고 제안했습니다. 뭐? 감히 나한테 화장실 청소라니? 요즘 일자리가 얼마나 없는데요. 하기 싫으세요? 급하시다면서요. 울그락불그락 하던 시모는 돈이 정말 급하긴 한지 알겠다 하더군요. 남편 역시 새벽바람부터 저희 엄마 건물로 출근했어요. 집안일도 싫다고 안 하던 사람이 건물 청소는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건물 받고 싶어서 아양 떠는 모습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엄마는 가진 건물마다 남편에게 청소를 다 맡기셨어요. 남편은 엄청 힘들어하면서도 나중에 지가 가질 수 있다고 자신했는지 늘 군침 흘리더라고요.
그러다 시모가 화장실 청소하러 갔다가 계단 청소하는 남편을 마주쳤는지 집에 찾아와서 따지더군요. 감히 내 아들 멀쩡히 잘 다니는 회사까지 관두게 하고 건물 청소를 시켜? 나로 모자라서 내가 억장이 무너지는 걸 겨우 참고 여기까지 왔어. 사돈, 사위가 그렇게 하고 싶대서 시켜줬는데 뭐 문제 있습니까? 당신 건물 몇 채 있으면 다야? 이렇게 우리 모자를 희롱하고 무시해도 돼? 우리 모녀를 먼저 무시하고 희롱한 건 당신네 모자지. 남편은 그런 시모를 밀치고 저희 엄마께 빌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 엄마 이제 무시하세요. 앞으로는 문도 열어주지 마세요. 엄마, 빨리 집으로 돌아가. 도움 안 되게 진짜.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이 못난 놈아, 정신 차려. 저 사람이 너한테 건물 줄 것 같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라고 이놈아. 에이씨, 돈 없는 부모 나 필요 없다고. 내가 필요한 건 장모님처럼 든든한 백이라고. 앞으로 내 어머니는 장모님 한 분이야. 그러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 화장실 청소도 그만두고 다른 데 알아봐. 아들 인생 망치려고 하지 말고 이제 영 끊자. 나 효도할 만큼 했잖아. 뭐야? 너 어떻게 엄마한테 이래?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썩을. 시모는 충격받아서 뒷목 잡고 쓰러지려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 엄마께서 시모 대신 남편의 뺨을 후려쳤어요. 에라이 천하의 불효자 같으니라고. 내가 아무리 벌을 주려고 했다만 어디 낳아주고 길러준 엄마까지 연을 끊으려 해. 친정엄마께서는 남편에게 구정물을 뿌렸는데요. 또 시모는 자기 아들이라고 감싸더라고요. 결국 뭐 둘 다 젖은 생쥐꼬라고 돌아갔습니다. 잠시 눈이 돌아갔던 남편은 시모를 보고 그나마 다시 정신을 차린 듯 보였어요. 엄마께서 아무리 시모와 남편을 참교육하려 했다지만 정말 그 모자 관계를 끊으려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결국 마지막에 저는 피해 안 보고 이혼 잘했어요. 아마 친정엄마께서 미리 도장을 안 받아놨더라면 또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네요. 전 남편은 신용대출 말고도 대부업까지 손댄 상태였어요. 대출은 많은데 갚지 못하니 빚쟁이들이 회사까지 왔더라고요. 직장 동료들이 저를 엄청 이상한 눈으로 봐서 저는 이혼한 지 꽤 됐다고 밝혔죠. 남편은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이곳저곳 떠도는 듯 했습니다. 솔직히 마음 잡고 이직하면 저희 직업 특성상 경력만 있으면 이직 쉽거든요. 그런데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직장 동료들한테도 돈 꺼달라는 연락했더라고요. 저는 동료들 보기 창피해서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엄마가 주신 건물에서 재사업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엄마께서는 이제 가진 건물들 다 처분하시고요. 저와 함께 새로 이사할 집 알아보러 다니고 계세요. 그리고 부동산에게 들었는데요. 시모는 엄마 건물 중 하나였던 건물에서 아직까지 화장실 청소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허영심 가득했던 시모가 그나마 좀 정신 차린 듯 보였어요. 우연히 마주쳤는데 제게 사과하더군요. 서영아, 미안하다. 내가 내 아들 그리고 너네 결혼 생활 망친 거야. 혹시라도 다시 합칠 생각은 없니? 다시 돌아간다면 내가 너 모시고 살게, 응? 이러지 마세요. 저 무서워요. 팔 놔주세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혹시라도 내 아들 만나면 꼭 나 여기 있다고 전해만 다오. 내 연락을 안 받으니 살아는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시모는 이제 아들 손 안 빌리고 본인 힘으로 살기로 마음먹은 듯 보였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전 남편에게 연락했죠. 그래도 연애도 하고 결혼도 했던 사람으로서 충고는 하고 싶었거든요. 벌은 줬는데 충고는 제가 안 해줬더라고요. 사람이 쉽게 바뀌지는 않겠지만요. 뭐야? 나 버릴 때는 언제고 후회돼? 왜 연락했어? 꼴이 그게 뭐니? 수염도 밀고 사람처럼 좀 다녀. 난 무슨 거지가 걸어오는 줄 알았어? 에이씨, 돈 줄 거 아니면 간섭하지 마. 네가 내 부인이야?
이제 아니잖아. 너 사람들한테 돈 빌리고 다닌다며? 일 안 할 거야? 잘난 네 엄마가 나 회사까지 관두게 만들었잖아. 나 다 들었거든? 너 우리 엄마가 말하기 전에 애초에 사직서 수리 중이었다며. 회사 그만두고 뭐 하려고 했었는데? 설마 내 돈으로 먹고 살려고 했니? 대출 받은 것도 어머님 보증금은 500만 원도 안 되더만 다 어쨌어? 투자했다가 다 잃었어. 전 남편은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울면서 말하더군요. 소영아, 나 한 번만, 진짜 딱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우리 다시 합치자, 어? 내가 전업주부 할게. 아님 2천만 원이라도 좀 빌려줘. 나 이번엔 진짜야. 10배 이상 장담해. 내가 저번에는 너무 무리해서 잃은 거거든? 이번에는 리스크 없이. 저는 남편의 뺨을 날리며 말했어요.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평생 그렇게 살 거니? 네 엄마 지금 건물 화장실 청소하시며 살아. 너 취직해서 신용 회복하면 엄마 모시고 살 능력 되잖아. 왜 그렇게 한심하게 살려고 해? 이혼한 나 죄책감 느끼라고 일부러 그러니? 너 후회할 거야. 이번엔 진짜라고. 됐다. 마지막이나마 다른 모습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한 내가 바보다. 사람 쉽게 안 변한다지? 나중에 네 엄마 죽을 때 후회나 하지 마. 지금 경력직 채용 공고 올라온 회사 리스트야. 내가 돈은 못 줘도 이건 줄 수 있겠더라고. 정신 차리고 다시 이직 준비하던가 아님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던가. 이제 난 여기까지니까 2번 다시 우연이라도 마주치지 말자. 내가 베푸는 배려는 여기까지야. 전 남편은 오열하더군요. 카페에 사람들이 쳐다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짐승처럼 울부짖더라고요. 뭐 저는 할 만큼 했고 이제 남이니 그대로 두고 나왔어요. 그 후로는 전 남편도 전시모도 어떻게 사는지 굳이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혼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어떤 일을 더 당했을지 소름이 돋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이제 어느 정도 돈 있는 거 티내시며 살고 계세요.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가방. 눈치 보지 않고 즐기시는 중입니다. 혹시나 본인 때문에 제가 어디 가서 무시당할까봐 트라우마가 생겼다 하시네요. 저 또한 적당히 있어 보여야 사기도 안 당하고 남들에게 호구 잡히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여러분, 부부끼리 너무 돈 따지는 사람은 어딘가 구린 구석이 있다는 증거니까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전 남편이 회사에서 건실하고 성실했던 사람이었거든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